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두 남자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승원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상당히 그동안에서도 겸손한 표정. 네. 딱 보아니까 어저께도 주가가 밀리면서 끝나면서 8승을 축하합니다. 8승 올리면서 저는 완전 개꼬락지 됐고요. 정말 이승원 정말 대박 요즘 이승원 대표가 정말 하는 종목들마다 그리고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좀 얘기할 때마다요. 주식이 정말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간단히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예,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도도 역시 발견되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반등을 이끌었던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탄력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지금 그 코스닥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게 주식이랑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마 이성훈 대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영종도 이제 카지노 이제 결국은 외국인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랑 이제 중국 쪽은 자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파라다이스나 지켈 가운렌 쪽에서는 지금 드러나는 것은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호재로다 하면서요. 네. 파라다이스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증권사 쪽하고 회사 쪽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그 큰 그림에 대한 쪽에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좀 그림을 크게 놓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얼만큼 많이 지금 더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카지노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보통 맛집도 하나 떨어덩 있는 곳보다는 여러 군데 맛집이 모여 있을 때 장사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랬듯이 역시 카지노도 지금 뭐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고객 유입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증권사는 보는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만약에 카지노가 설립이 된다라면은 이제 업체 입장으로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증권사 쪽에 좀 더 저는 돈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네.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반점 중국에 미쳐 있으니까 네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인가요? 마카오 얘기도 좀 했는데요. 다 알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마카오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걸 역시 또 이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확인했을 뿐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잠시 맨 코멘트를 제 생각을 뭐 전해드리면요. 이제 이거 갖고 좀 앞으로 하고 뒤로 뒤 배경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장기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약간 소설을 쓰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요, 저도 반대하고 아마 이성훈 대표도 반대할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내국인 카지노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외국인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내국인이 참여하는 카지노도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카지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고도 지식사회가 될수록 어떻게 됐건 빈부 격차가 켜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우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제 기초 생활 보장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지금 카지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카지노 업자들이 로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겠죠. 미국에서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정부 당국이 가장 쉽게 재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년, 3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랑 그러니까 네바다주죠. 아틀란틱시티 그 정도 빼놓고요. 카지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주마다요.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생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결국 다 세원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 스스로는 자기네들은 안 좋다는데 증권사에서 안 좋다니까요. 약간은 이 아이가 상당히 까릿까릿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뒤에 가면 정말 그들이 외국인 들어오는데 정말 펀드인지 아닌지 아무리 또 모른다는 얘기를 또 일부에서 하는데요. 그건 뭐 나중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그림은 청사진은 좋다. 그리고 아무리 또 영종도에 다 가고 파라다이스나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사람 넘쳐난다. 예,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요,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 오늘 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왔던데요. 그거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바일 리니지에 네.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주얼 게임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가벼운 게임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MMORPG를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화한 거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오전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뭐 길드워 2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다시 한번 PC방 중국에서의 지금 그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트래픽을 확보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하나 또 지금 오늘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오늘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재밌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매도하는 거 나왔잖아요. 하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네. 예,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계속해서 원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보고 있었죠. 사기가 안 좋아요. 네. 작년에도 한 두 있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이미 작년부터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는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요.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그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걔네가 뭐 다른 사람이지만은요, 모건 스탠리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숏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개차반 됐어요. 네네. 그 증권사가. 왜냐면, 완전 그 다음에 주가가 50% 또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하튼 어찌됐건,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 그래도 그 얘기 왜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전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에 이어서 또 하나, 네. 국내 이제 IM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이 도시바 재소건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인데, 화면을 보게 되면은 샌디스크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직한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사내에 돌아다니는 샌디스크 도시바 기밀 문서 서류를 이미 증거 문서로 확보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예, 딱 걸렸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딱 걸렸다라는 얘기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네. 그로 인해서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로 인해서 조정이 생긴다라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건 스탠리의 매도 의견도 네. 예전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이 조금 이제 그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적자가 안 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1조 원대 후반대 아니면은 뭐 2조 원대 후반대 정도의 흑자에 대한 쪽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과거하고는 달리 리레이팅에 대한 쪽에 대한 논리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분기의 비수기입니다. 반도체 비수기 때 이 정도 가격 조정이라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워닝 IPS 오늘 잠깐 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뭐 레포트도 뭐 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워닝 IPS 좀 얘기해 드릴게요. 워닝 IPS가 이제 작년에 제가 예. 얘기했던 킴증권의 김명기 연구원이라 그랬는데, 네네. 이름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저희 출연하는데, 진행하는데 나와갖고, 저를 엄청 깜짝 놀라게 얘기를 관심함을 놓고 네. 봤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하여튼 업계에서 제일 먼저 레포트를 썼거든요. 네. 얼마 전에 또 12,000원짜리 레포트를 썼을 겁니다. 네. 오늘, 아니야. 2월 달인가 썼을 거예요. 이제,
기본이 이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 원익 IPS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10,000원을 딱 찍고 나서 20%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요. 이거 왜 떨어졌냐면 이제, 이거 수주 모멘텀 때문에 좀 약화된 것 아니냐라는 네. 거고요. 삼성 쪽에 너무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치우칠 수밖에 없죠. 뭐 계열사 하나 마찬가지니까요. 8.96%인가 예. 8%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거 불러드리면 4.86 곱하기 2이니까요. 정확하게 8.96%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면서 하니까 이건 틀리지 않을 건데요. 이게 보면 수주가 이제 지금 끊기지 않겠느냐, 1분기에. 실적도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투자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액이 올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나왔고요. 우리 투자증권 엊그저께 170원인가 얼마 수주했잖아요. 엊그저께 공시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해서 3D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중으로 뭐 해갖고 더 많이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뭐 일심 머티리얼도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가 이번에 받은 거가 봐라 이거야. 봐라. 우리가 좋게 얘기하던 애들이 제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봐라. 우리가 얘기하던 것들이 수주가 나오지 않았느냐. 3D 하는 거와 뭐 증착 설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증착? 네. 증착이 맞아요? 화학기상 증착 장비죠. CVD. 네, 또 그거가 진짜 나오지 않느냐 수주가. 이번에 이제 플라즈마 증착 장비 수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봐라.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익 IPS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기술적인 기술 약간 좀 도와주세요, 그 부분.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원익 IPS 같은 그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고 있고, 물론 이제 3D 낸드에 대한 투자인데, 이 지금 화학기상 증착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 증착 장비 쪽은 3D 낸드로 가던 아니면은 미세화 공정으로 가던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증착의 그 3D 낸드냐 아니냐에 대한 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요구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네. 또 남자 레포트 바라볼 건으로 넘어가죠. 말이죠.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코너입니다.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그만 아프리카 얘기하시죠. 대세 이승원 대표님한테 혼났습니다. 예. 말할 게 조금 더 남았답니다. 원익 IPS 얘기 계속해 주세요. 아니 원익 IPS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실적을 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네. 목표 주가 제시가 안 된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레이트라는 식으로 해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같은 미세화 공정 잠시만요. 대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네. 자신이 없으니까 레이팅을 못한 거 아니야? 그 증권사들은. 아 그렇죠. 되었건요? 듣보잡으로 해야 되나요? 어찌 되었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을 원하신다라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유진테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유진테크는 하이 쪽이랑 친하나? 하이 쪽 하이닉스랑 친하죠. 좀 친하죠. 예, 예. 네. 하이닉스랑 좀 더 친한데 실적이 일단 눈에 보이는 쪽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쪽도 미세화 공정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뭐 원익 IPS 모멘텀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테크는 눈에 아예 좀 실적이 보이는 이제 그런 쪽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 간단하게 두 개 보겠습니다. 오늘 또 듣보잡 같은 주식을 하나 또 말씀해 주신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아침 그 한국경제TV 방송 끝나고 한 10시쯤에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하거든요. 아, 오늘 10시도 전해줬잖아요. 9시 20분인가 저한테 연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때는 이제 상한가에 안 들어갔었는데, 종목이 상한가를 좀 들어가 버려갖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관없어. 예, 뭐 왜냐면 이제 워낙 하자는 건데 뭐. 예, 워낙 이제 목표가가 높이 제시가 돼서 그런가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하여튼 듣보잡인데 얘기나 해보세요. 예, 예. GNC 에너지입니다. GNC. 예, 예. GNC 에너지인데. 잠깐. 이거 100% 네. 아니야? 100% 아닙니다. 100%하면 잘린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신규 상장주가 100%가 되려면은, 거래소한테,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에다가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뭐 하는 회사야?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이제 그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
하나는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한 쪽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비상발전 부분에 대한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비상발전 부분에 대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성장 뭐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그리고 뭐 아이디 센터가 지금 부산에 입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디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GNC 에너지인데요. 국내 이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장 점유율 비상발전기. 우리가 서버는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항상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그래서 회사인가? 우리가 대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의심을 뿜으면 안 돼요. 우리 또 대세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잘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비상발전소, 비상발전기 이런 부분이 이게 잠깐만 이게 미국이나 이렇게 그 동부 쪽이 엄청 추운 동네 있죠. 네네. 요번에 맨날 스노우스톰 와서 뭐 일 못한다는 집은요. 집집마다 비상발전기 다 있거든요. 그런 비상발전기도 있고 뭐 산업용 비상발전기도 뭐 두산 인프라코에서 만들고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아이디 센터에서 전원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가동을 하는 조금 비상발전기. 고퀄? 네, 그 좀 고퀄이죠. 하이 퀄리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전력이 일정하게 나가야 돼. 서버 망가져요. 갑자기 전압 튀면. 그런 그 뭐라 그랬죠? UPS. 예, UPS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좀 알아. 네. 그리고 이런 비상발전기 부분에 시장 점유율이 70%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바이오가스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에 수혜줍니다. 바이오가스? 네. 전혀 상관없는 거로 해, 걔네. 왜냐면은 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무 도입 제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매년 30% 공급 부족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면허 그 거래권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그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네. 코드 번호 좀 불러봐야죠. 코드 번호요? 네. 코드 번호는 119850입니다. 119 9850. 850. 예. 아니, 관시법에 좀. 관심법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바이오에 내가 넘어갔어, 바이오. 네네. 뭐, 있어 보이네. 그리고 이제 이 한전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전력을 갖다 사주죠, 다시. 그죠? 근데 이 가격을 이제 S&P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대를. 근데 이 이거를 생산을 해갖고 한전에서 사주기 때문에 실적이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뭐 굳이 뭐 딴 데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알아서 사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GS라든가 SK 뭐 이런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 발전소 운영하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팔아 넘기죠.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 저희가 또 한 번요. 네. 그건 관심밤에 얻었는데? 아니야, 무슨 에너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기억도 안 나고요. 네네. 에코 에너지. 예. 그것도 뭐 팔아먹는다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저기 김포 매립지 있는 거. 예.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역시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고 청주 매립가스 발전소를 라고 합니다. 오늘 뭐가 있나 보네. 에코에너지도 부르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딱 한 말씀 하신 거 있어?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말씀은 워낙 멋있는 말씀 많이 하셔갖고. 예, 그래서 올해 발전소가 추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작년에 58억 정도 영업이익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00억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성장 속도가 이제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근데. 예. 저 짜증나요. 네네. 듣다 보니까 약간 섹시한 측면이 좀 있어. 네. 그게요? 거기다가 발전소에는 내가 갔는데, 이거 바이오 하면서 제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재생에너지까지 얘기하니까요. 네. 오늘 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시죠? 시가총액이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앱다 시가총액 대형 자랑 하려고 했더니요. 하기가 싫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쪽팔려서. 또, 큰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 큰 흐름을 또 쫓아가야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003550. 003550. LG 아닙니까? 너무 얄팍해. 이거 만년 저평가된 종목. 이거. 한 10년간 저평가됐죠. 이거를. 네. 뒤로 물를래. 사랑해요, LG입니다. 사랑해요, LG? 네. 저는 이거는요, 그냥 딱 보니까 오늘 이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주가는 주가를 떠나서 이거죠. 주식회사 LG는 지주회사잖아요. 네. 아래 것들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예. 아래 것들이 뭐예요?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얘기겠고요. 그 LG전자 밑에 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살아있는 거는 LG그룹에서 살아있는 건 달랑 2개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요. LG 하우시스는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요. 작년 겨울부터 푹 좋아진 게 LG 노텍인데요. 요즘 보면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올라가고요. LG전자 뭐 좀 좀 돌라 그러잖아요. 뭐 회복된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쪽팔리 있는데 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회사가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LG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얄팍하게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그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네. 얄팍한 레포트가 나와서 제가 오늘 준비드린 겁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약간 그래요. 염가 매수의 기회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늘 염가였던 것 같은데. 3월 19일자 애널리스트 김준자 섭자 애널리스트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하튼 영업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자기 밑에 아래 것들이 올라가니까 네. 자기네도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저는 주식회사 LG 이렇게 저도 지금 보니까요. 주가 많이 싼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이 싼데 요즘 한 3, 4일 올라갔는데 이거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또 솔직히 제 의견을 갑자기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주가 같네요. 대한민국 주가. 대한민국 종합주가시보다 약간 변동성이 클 뿐이다. 그게 뭐냐면 만년 저평가네요. 네. 저는 LG, 그러니까 MBC 청룡이죠. MBC 청룡 초대 창립할 때 어린이 야구단 멤버인데요. 누가? 저요.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 예, LG 트윈스가 너무 많이 실망을 줘갖고 야구가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네. 처음으로 그거 있잖아요. 가을 야구. 야광 네. 점포도 팔렸잖아요. 엄청 팔렸잖아요. 야광 점포도 팔렸는데 그래서 LG 트윈스가 싫어지다 보니까 LG까지 싫어지더라고요. 좀 얄팍하긴 했어요. 왜 얄팍했는지 알아요? 왜요? 이게 작년에 여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야광 점퍼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글도 썼고 한번 방송에서 예. 협찬 받아서 입고 나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협찬 받아서 입고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엔 9만 몇천 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팔린 적이 없잖아요. 예. 훅 다 팔려갖고 가을부터 혹시 가을 야구 하나 해다가 했잖아요. 예. 네. 그 값이요. 선수용만 팔았어요. 19만 원 이렇게. 값이 아니, 근데 19만 원짜리 안 팔고. 그동안에 LG전자 별로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G의 비중에서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LG에서 지금 만약에 LG전자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보고서 많이 나왔던데 키움에서는 10만 원 목표가 제시했더라고요. LG전자. 당연히 10만 원 해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서 자기는 지금 일하면서 네네. 대키움증권이야. 네. 작은 키움증권이 아니고 대키움증권에서 10만 원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여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되는 걸로. 되는 걸로. 일단 여기서는 네. 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진짜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이분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이 오셨군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베스트 전략가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딱 이분만 생각납니다. 이코노미스트죠. 그래서 겸 투자 전략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랭킹 2위입니다. 대한민국 스트레이티스트 네. 2위. 1위는 마영님이 1위. 1위는 바로 위에 있는 마 팀장님이 1위. 예. 담배를 피세요. 네. 마 팀장님. 아래 것으로도 할 수 없이 같이 담배를 피고. 맞담배는 안 되죠? 맞담배는 안 하죠? 맞담배 하시면 안 돼요. 네. 훅 갑니다. 맞담배 하다가. 네. 오늘도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뭐 중국이라든가 오늘 글로벌 얘기 같이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풀어주실래요? 사실은 그냥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좋아요. 네. 일단 먼저 보셔야 될 차트가 코스닥 한번 이거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코스닥 좀 잡아주세요. 네. 코스닥 아시다시피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네. 대박이네. 멋있다. 움직인 게 없네? 박스야, 박스. 박스가 아니라 위에가 고정이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이틀 전부터 뭔가 좀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차트를 이제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 30포인트 정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30포인트 더 확대되는 오버했다가 작년에도 이제 저희 이제 금융위기에 계속 이제 뭐 보고서를 쓰고 있지만 코스닥이 상단 들어가면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냥 파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스권을 못 뚫는 그 이유는 네. 이유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가 기본적으로 되려 그러면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가 나와주는 그래야지 이제 뭐 수주 베이스로 Q가 많이 나오고 보통 그리고 근데 그 설비 투자 전방 산업의 보통의 설비 투자들은 언제 나오냐? 경기를 보통 4가지 국면으로 나누면 침체에서 그 제일 우울한 바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 둔화, 회복,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확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박스권 상단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굉장히 당연한 거죠. 글로벌 경기도 지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네. 확장 국면에 못 들어간 거죠.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페드가 긴축하고 막 이러면 출구 전략 쓴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확장을 가야지 페드가 출구 전략을 쓰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실제로는 이머징 마켓이 전고점을 뚫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 경기가 좋아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2004년 6월 말씀드렸는데 페드가 금리를 2004년 6월에 올리니까 3개월 있다가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돌파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그 비슷한 겁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느냐? 예, 글로벌 경기가 확장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그 더 조그만 우리나라에서도 더 조그만 코스닥 시장은 경기가 확장 가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이게 박스권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스닥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많은 것들을 가중 평균을 해서 만든 인덱스지 않습니까? 네.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뚫으려 그러면 이게 안에서 종목이 확산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확장 가서 설비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그러면 언이 퍼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경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 PR주들, 코스닥 안에서도 고 PR주들의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디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관여하게 돼 있냐면 아까 경기가 설비 투자에 따른 뭐 실적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러면 유동성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간섭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유동성이 아직도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유동성이 밸류에이션에 많이 관여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경기가 이제 둔화 국면까지 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주, 고 PR주들 위주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엔터 이런 쪽들에서 이제 퍼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국내 유동성이 팽창을 안 하니까 코스닥 자체의 마켓이 커지는데 이제 상단에서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자체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코스닥 자체 퍼가 올라가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제 고 PR주들 뭐 저는 좀 표현을 이런 것들 좀 말랑말랑하다고 얘기하는데 잘 이제 네. 전통적인 그런 사이클 주식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이 PR을 먹을 때 어떻게 PR을 먹게 되냐면요. 딴 애들의 PR을 자꾸 뺏어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애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스마트폰 부품주 이런 쪽에 PR을 계속 뺏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못 뺏어오는 단계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너무 한쪽은 너무 많이 빠져서.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고 PR 주들의 조정의 빌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디로 가냐면 이거의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작년에 학습 효과도 있고요. 코스닥이 여기서 더 코스피 대비 10%포인트 오버슈팅 했는데 더 지속가기 힘들고 고 PR 주들을 이제 딴 거 저 PBR 주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서 밸류에이션을 이쪽에서 더 못 뺏어온다.
그래도 좀 위험해진 것 같다.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도 그런 것 같고 스타일도 봐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더 못 당기니까 좀 차익을 실현하고 안전한 데로 가자. 그럼 반대로 안전한 데가 어디냐?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랑말랑한 거 대비 그 다음에 비싼 거 대비 싼 데로 가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성장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가지고요. 성장 잠재력이 큰 대로 계속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세 개를 만족시켜주는 게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돈이 들어가. 자동차 부품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래 그랬었잖아. 네.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계속 좀 더 듣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자동차 부품주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는 한 20개 종목 중에서 하루에 한 3개씩 볼이 튀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다 갑자기 같이 예, 다 같이 최근에 다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런 것 때문이고요. 최근에도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요청을 받아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걸 이제 한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차가 잘 못 움직이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가율이랑 자동차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시면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가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최종재 소비랑 최종재 생산 시장으로 가면서 부품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단적으로 가장 키 차트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전체 중국의 수입에서요. 자동차 부품의 수입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를 연도별로 측정해 보면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니까 뭐 클러치, 기어박스, 범퍼, 뭐 에어백, 뭐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의 수입 증가율이 최근에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50%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증가율이.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중국 안에서 최종재 생산 시장으로 변하면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성을 계속 열어주는 거죠.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쌉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그리고 안전하고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중소형주는 코스닥에 많이 분포도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거의 다 코스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유리한 게 그래서 이게 먹은 걸 차익 실현하고 움직이게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보시면 비싼 거는 조금 보시면 오리온은 밀리는데 메일리업은 올라오고 그때 LVCNC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고 PR에서 국내 이동성이 팽창을 안 하니까 밸류에이션을 계속 더 올려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네. PBR이 낮은 게 유리하고 대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있는 것들 위주로 스타일이 자꾸 로테이션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수 질문 있어요? 네. 먼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우하이텍. 물론 성우하이텍은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이지만, 이 지금 가격대가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비싸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17,000원에 비싸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던 성우하이텍이 갑자기 그냥 꺾여갖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14,000원, 17,000원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 쪽에다 수출에 대한 증가율이 늘어난다. 특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쪽 중국 관련된 쪽들이.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부품 주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PR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 이 스타일별로 움직이는데 제일 처음에는 신용경색이 나타나서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제일 처음에 부각받는 스타일들은 제일 처음에는 저 PBR죠. 근데 경기가 둔화해서 회복가는 국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빨리 안 뜬다. 경제성장률은 기업의 매출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없으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주식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 지금 비싸 보이지만 올 연말 되면 쌀 거라고 생각하는 저 PR주들. 마지막엔 경기가 확장가면 설비 투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공장 가치랑 자산 가치를 다 인정해주고 부채까지 다 집어넣어줘도 이거 부채를 이렇게 잘 일으켰다. 그러니까 EB에 비따 주들. 근데 이 사이클에서 길게 봤을 때 이제 저 PBR부터 시작해서
EV, 에비타까지 갈 수 있는, 한마디로 밸류에서 성장까지 갈 수 있는 주식 장기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네. 뭐 반쯤 미쳤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도 90% 이상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질문이 한 질문인 정도라고 이해하고요. 또 저희가 무조건 맞다 그러면 또 격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반대로 한번 찔러보는 거. 네. 질문자의 할 수 없는 고충입니다. 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전 이코노미스트님 제가 이런 무리한 질문을 하더라도 별 해주시고요. 나같이 이렇게 좀 겸손하게 네. 질문하세요. 네.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있죠. 앞서 말씀하셨던 뭐 조향장치나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등등등등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직 글로벌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조립 수준이 있고 아직 예. 많고 그런데요. 그거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에 완전히 뭐 현대까지 그렇게 아니라 10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트랜스미션 공장 빼놓고는 큰 부가가치나 큰 기술력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PR 높게 주는 건 지금은 엄청 싸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부품은 특히 PR이 낮은 게 맞는 저도 알고 있는데 걱정이 스마트 부품주들 같이 우리나라에서 막 잘 만들다가 중국 애들이 만들면 훅 가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자동차 부품도 정말 고부가치 있는 거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트랜스미션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문짝이다 뭐 그리고 약재 뭐 조금 이런 것들은 조향장치 같은 쉽게 공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건 당연하죠. 결국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질문이 괜찮죠? 예. 수준이 있죠, 지금. 아니, 예, 그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2004년, 7년에는 중국이 소재랑 자본재를 많이 빨아들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게 계속 이동하는 거죠. 수요의 비중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소비재로 이동하고 있고 이제 부품 수요가 나타날 때고 영원한 건 없죠. 언젠가는 소멸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으로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국으로 부품 수출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수요처가 딱 중국 애들이 수입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중국이 최종재 소비 시장으로 가니까 최종재 생산 시장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문제는 글로벌 업체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국 애들이 사주는 거는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같이 간 뭐 현대차를 같이 가면 현대차한테 납품해주고. 그러니까 벤더가 정해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큰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품의 공용화율이 높아집니다. 모듈이 된다는 거 아니야? 모듈화가 된다는 거. 그러면 왜냐면 이게 부품을 수출할 때도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아직 기업들도 중국 뭐 큰 기업들 뭐 보통 보면 30%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에서 그냥 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데려고 나간 애들은 현대차가 약속을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오면 이 정도는 개런티 해주겠다. 그래서 뭐 좀 안 건드리겠다. 뭐 CR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는 그 같이 따라 나가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밖에서 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운송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게 큰 거 아니면 뭐 폭스바겐 뭐 비슷한 네네. 경쟁 업체 부품 공유화율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들어가고 근데 끝은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반영했냐 그런 걸 아직 걱정할 밸류에이션 단계는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저희도 얘기하지만 그 사물 인터넷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이거 정말 세상에 자 5배 6배짜리가 질비하거든요. 사실 찾아보면요. 자동차 부품 쪽이 PBR 한 배도 질비합니다. 예. 한비하다는 건 대표적인 건 증권사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중소형주 네네. 장기적으로 투자 얘기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옛날에는 잘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대기업 총수가 이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감옥을 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시에 이게 약간 선진국 시장으로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국민연금이 배당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보면 수익률 분포를 X축에 놓고 저기 개수를 N으로 놓으면 우리나라가 2010년 이전에는 11년 이전에는요. 네. 분포가 어떻게 되면 장이 오르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분포도 모양.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1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수익률 분포 모양이 정기 분포 모양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조금씩 이성적 시,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 나타나는 분포도 모양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국 이게 성장 이게 분포도 모양 이머징일 때는 거의 모든 산업들이 성장합니다. 경기만 성장하면 13개 업종의 장이 오르면 12개 업종이 올라갑니다. 근데 선진국 가면 성장이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을 하면서 이게 평균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사람들이 갈구해서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배당에 대한 주주 가치를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네. 또 비경영적인 요소들의 간섭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가치에 의해서 배임 횡령에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국민연금 같은 데들이 배당에 간섭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네. 결론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중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데 영업이익 견조하게 나오는데요.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 괴리가 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비영업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게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비영업에 너무 경영자의 무리한 외환 손실이든가 자본 손실이든가 이런 게 경영을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가 간섭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런 거에 줄어들 겁니다. 벌금 냈거나. 그러니까 주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주총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런 배임인가 횡령인가 아니면 경영 못했으면 나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 PBR주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상 밸류로 영업이익에 회귀하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간단하게 이미 나타난 거니까 말씀드리면 이미 그런 게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까 국민연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 시멘트 거푸집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개인 주주가 야 이익을 영업이 이렇게 냈는데 왜 당기순이익이 이 모양이야? 이게 돈이 바깥으로 새고 있었거든요. 바로 소송 걸어가니까 이게 리레이팅 되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의 괴리가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에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계속 팔로우업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런 주식들을 딱 리스트해서 깔끔하게 보여주시는 걸로.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쯤 레포트가를 통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전에는 이코노미스트의 그 머릿속을 알았어요. 다음 주에는 레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요, 서로 맘 놓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오늘 토크 배틀 첫 번째 주제는 이 얘기부터 해보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독일 가잖아요. 네. 네. 항상 대통령이 가실 때마다요, 항상 이슈가 됐어요. 네. 그냥 한복 입는 거 말고, 주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가 미국에 갔을 때 있잖아. 가셨을 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코스타카나가 쫓아갔어요. 그 주가 막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유럽에 그 다음에 가셨잖아요. 네네. 파리 갈 때 그건 이제 제가 먼저 방송에서 떠들었어요. 예. 그때 SM도 안 갔었거든요. 네. 양현석이 동생이 갔어요. 네네. 그걸 막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독일이죠. 예, 이번에 독일에 출국을 하십니다. 25일, 28일 일정으로 출국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예, 통일 독트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쪽 진행이 됐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한국을 노리고서 이제 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다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제 북한에서는 동해에다 미사일을 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 지금 그 한국 철도공사 사장 지금 코에일 사장이 지금 그 이산 여자
최연해 네. 사장이 지금 이제 국제철도기 협력기구 가입을 위해서 자기 좋아해? 폴란드로 출국을 합니다. 윤진수 장관 아닌데요? 아니, 이 여자 몰라요? 네. 텔레비 자주 나섰는데. 예, 그 여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폴란드로 출국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단초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출국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금 보게 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네. 대한 건립을 지금 한 발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뭐 과거같이 뭐 테마주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요. 지난번에 나진 거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나진 핫산.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네. 이제 이거 조금 이제 네이버라든가요. 구글에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올해 것만 보지 마시고요. 네. 예년 전 거에 보면 다 그 검색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바빠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검색을 해보면은요. 그게 어떤 흐름으로 그게 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그 MB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하는 것과 국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남북 뭐 기본 뭐 하여튼 뭐 협력 법안 뭐 그런 게 뭐 어려운 게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풀리기 위해서 그거 이제 제3국을 경유하는 거가 됐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엄하게 많았잖아요. 그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회사를 사갖고 상장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적자 회사 쓰레기 같은 거를 사갖고 상장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가 저거잖아요. 지금 JYP 엔터가 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상한 회사 사고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게 하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거거든요. 그 나진 핫산. 제 얘기를 검색해 보시면 한 1, 2년 흐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엊그저께인가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합작을 해갖고요. 네. 북한의 그 철도하는 공사는 땄잖아요. 지금 권리를 사버렸잖아요. 예. 그래 이제 거기 현대건설이 들어갔다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철도 공사를 뭐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뭐 그런 건설회사 이런 게 그렇게 단적으로 단기간에 보시면 그런 테마를 보면 워낙 그 비참한 결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결국은 이거죠. 부산에서부터 떠나갔고요. 네. 부산이다, 무슨 뭐 여수다, 어찌됐건 떠나갔고 쭉 간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북한도 지나가고 가는 거죠. 네. 시베리아 쫙 가서 유럽 가죠. 유럽에서 파리까지 가죠. 파리에서 해저 터널 있잖아요. 런던까지 가겠다는 그런 거 장대한 프로젝트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뭐 금방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말이 어렵다고 하는 분은 북한이 어떻게 그걸 까느냐.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속도가 아마 30km, 40km밖에 안 난다고 하죠. 예, 일자길이요. 왜냐면 이게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단단한 거 해야 되는데 속도가 많이 트면 지금 잔돌이라서 딱 튄대요. 네네. 제가 이제 기차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다 새로 해야 된다네. 이게 뭐 흔들거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과연 북한이 하겠느냐? 이건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뭐 거기 뭐 내리지 않으면 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론적으로 보면 설국열차는 내리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잖아요. 설국열차 예. 봤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중에 1000만 명이 설국열차를 봐주셨으니까요. 네. 이거 지금 1550분 중에 바깥에 그런 위만 없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니라도 하반기 언젠가 현대로템이 저는 한 6개월 지나면서 움직일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인가 첫 상장했기 때문에 한 4월? 예. 4월, 5월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 현대로템에 기본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런 거 있잖아요. 현대그룹 있죠. 현대그룹이죠. 엘리 상선 이런 애들. 현대, LA, 상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재무 상황도 안 좋았고요. 매니전 증자할 때마다 쉰들러에서 반대하고 뭐 계속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금강산 안 막힌 다음에 완전 X된 거잖아요. 네. 어찌됐건 네. X됐는데
그리고 저쪽 뭐야 그 개성공단의 수많은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툭하면 나오는 북한의 뭐 송전 뭐 탑 뭐 전력 지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맨날 나오던 거 네. 치면 키움증 것도 하면 테마 치면 쫙 한 30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이버에 관련자 수십 개 확 따를 거 나오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테마이겠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1년 후 되면 뭐 근거를 대라면 저는 못 되겠는데요. 딱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하겠는데 레벨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레벨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엘레가 지금 가격도 모릅니다 전혀. 현대엘레가 무슨 10,000원이라면 뭐 15,000원, 20,000원 가더라도 뭐라 할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레벨은 올라갈 찬스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네. 이제 테마주 매매하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통일 그러니까요.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말 그 관련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번 라지나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쪽들, 뭐 로템이라든가 이런 좀 그 제대로 덩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인 어떤 그 테마성 흐름을 추종하기보다는 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뭐 그 현대 엘이 있고 뭐 있죠? 현대 상선. 예. 그래서 뭐 해운주 안 좋잖아요 지금도 해운 업종도 안 좋은데 요즘 보면 한진해운 이런 것도 지금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놓고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진해운도 예. 뭐 합병하고 분리하고 합정하고 뭐 머리 아픈 거 다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뭐 펀더멘탈이랑은 상관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1, 2년 사이에 많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영어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모닝캄 들어보셨어요? 예. 고요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죠? 대한민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가면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요? 대한민국 광고할 때.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내믹이라는 게 얼마나 다이내믹한 거예요? 세상이 훅 바뀌잖아요. 훅 바뀌잖아요. 전 조선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조선일보가 1월부터인가 지금까지 하면 나올 거야. 통일은 대박이다가 맨날 나오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하면 다 그냥 잡혀가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맞다 떠나다 그건 다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놀아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시장에서의 그런 것이 경제 같은 이런 것들은 갑자기 훅 바뀌는 수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하여튼 테마로 너무 단기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자.